자, 우리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트랜잭션이 뭐였었죠? 트랜잭션이란?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작업 단위로 처리가 되는 연산의 묶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예시를 들었었어요? 철수가 영희한테 10,000원을 이체를 하려고 한다. 이 과정은 우리가 그냥 10,000원 이체했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나누어졌었어요? 철수 계좌에서 10,000원이 출금이 되고 영희 계좌에서 10,000원이 영희 계좌에 10,000원이 입금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두 작업이 반드시 함께 성공을 하거나 반드시 함께 실패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돈이 그냥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영희 계좌의 2배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 거고, 이 트랜잭션들의 특징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어요? 요것들이었었죠. A, C, I, D 이렇게 해서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자, 그래서 원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실패해야 한다. All of nothing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하고 영희의 그 계좌 이체 과정 속에서 출금이 되었는데 입금이 안 됐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했으면은 롤백을 해서 다시 돌려야 한다. 그런 거였었고, 자,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데이터는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한다. 자, 그래서 철수하고 영희의 총 계좌 잔액이 100만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끝난 후에도 그 총액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화장실 예시 들었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그 방을 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처럼 자, A가 철수한테 영희가 이체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동시에 이제 B, 영희가 민수한테 이제 이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A라고 하는 작업과 B라고 하는 각각의 작업들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속성,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 이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정전이 나든 아니면 뭐 ATM기가 부서졌든 그 입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설명드려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친구가 무엇이냐? CRUD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CRUD 분석이 뭐지? 라고 하면은 얘는 먼저 우리가 만든 표, 즉 데이터와 우리가 짠 프로그램, 프로세스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CRUD 분석인 겁니다. 자, CRUD라고 하는 게 각각 create 생성, read 읽기, update 갱신, delete 삭제.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따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작업, 그것들의 앞글자가 CRUD구나 라는 건 알았고, 자, 그래서 C, 생성, 이게 뭔데?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회원가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쓰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짜 생성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자, 그것들이 이제 생성에 속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자, read, 그럼 읽기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게시글들을 조회하고 아니면은 뭐 내 정보들을 조회를 하고 이러잖아요. 실제 읽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read인 거고요. 자, update, you. 자, 수정 같은 건 거죠. 자, 그래서 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 닉네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닉네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 부분. 자, 그리고 D, 삭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없애는 것들이겠죠. 뭐 개인정보 회원 가입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회원 탈퇴라던가 아니면 게시글을 썼었다라고 하면은 게시글을 삭제한다라던가 지운다라던가 자, 그래서 요것들이 CRUD 분석이구나. CRUD라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CRUD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자, 이 4가지 작업.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얘네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내가 한눈에 보고 싶어서 즉 표를 그리는 건 거죠. 자, 이 과정이 이제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로 작성을 해놓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결제하기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주문 테이블의 데이터를 새로 만들게 됐다 이러면은 그 칸에다가는 C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고 뭐 이게 뭐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데이터 생성 작업이다 이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약 이게 무슨 뭐 읽는 작업이다 게시글 조회하는 거다 이러면은 R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게 뭔지 이렇게 다 작성해 놓는 것 이게 이제 CRUD 매트릭스인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보다는 이 자격증 따실 때 같이 따는 자격증 하나 있잖아요. SQLD. 그 자격증에는 이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C, 생성,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D, 삭제, 그 다음 U, 갱신, 그리고 마지막이 읽기의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랜잭션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RUD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작업들이 한 덩어리로 잘 묶여가지고 안전하게 처리가 잘 되는가 이것들을 봐야 해요. 이게 뭐다? 트랜잭션. 그리고 이것들 그 트랜잭션의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의 논리적 작업 단위, 그러니까 쪼갤 수 없는 원자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든 쇼핑몰에 뭐 하루에 트랜잭션이 도대체 몇 건이나 발생을 할까? 아니면은 뭐 이 디스크의 용량은 얼마나 필요할까? 뭐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서버, 즉 DB 크기를 정하려고 분석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잭션 분석의 일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트랜잭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이제 과도하게 접근하는 테이블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집중 접근 테이블들을 여러 디스크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디스크 입출력 향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능 향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구나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잭션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랜잭션 분석서는 무엇인데? 라고 하면은 얘는 단위 프로세스하고 CRUD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 트랜잭션 분석서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 단위 프로세스, CRUD 연산, 테이블명, 컬럼명, 테이블 참조 횟수, 트랜잭션 수, 발생 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직접 작성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주문 요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CRUD를 어떻게 작성을 한다? 이 옆에다가 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컬럼에는 뭐 회원번호 아니면은 회원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상품에는 뭐 상품번호 아니면 상품명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뭐 주문번호, 주문일자 뭐 아니면 뭐 회원번호 누가 시켰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문 목록에는 당연히 주문번호 그리고 뭐 상품번호, 수량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얘네들한테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뭐 읽기 권한 R, 얘도 읽기 권한, 그리고 이 주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crea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 트랜잭션 수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예시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트랜잭션 분석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주문 요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트랜잭션 분석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 정도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덱스는 뭐냐 이러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데이터 레코드에 빠르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키값, 포인터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레코드가 저장된 물리적인 구조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랬을 때 회원이 한 1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줘 이러면은 나는 이제 다 뒤질 수는 없는 건 거잖아요. 100만 명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건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색인, 목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전공책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뭐 맨 뒤에 막 그 단어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번호들 이렇게 딱 집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쪽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데이터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인덱스도 어쨌든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자,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색, 리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자,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라고 하는 목차를 저장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도 그 책도 맨 뒤에 종이 쪼가리를 더 낭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전에 추가, 수정, 삭제 이런 작업이 있다라고 했어요. C, U, D. 그게 될 때마다 그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요 색인도 인덱스도 다시 작성해 줘야겠죠. 바뀌었으니까 내용이 삭제가 되거나 추가가 되거나 이러면은 자, 그럴 때마다 삽입, 수정, 삭제의 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당연히 뭐든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쓰면 좋고 너무 많이 쓰면은 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코드 삽입의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인덱스의 개수를 최소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 인덱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트리 기반 인덱스, 비트맵 인덱스, 함수 기반 인덱스, 비트맵 조인 인덱스, 도메인 인덱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트리 기반 인덱스는 뭔데? 라고 하면은 인덱스를 저장하는 블록들이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비트맵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비트가 뭐예요? 0, 1 이런 것들 이루어진 것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비트 값인 0 또는 1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인덱스 키로 사용을 하는 방법. 자, 그리고 함수 기반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컬럼의 값 대신에 컬럼에 특정 함수나 수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산출된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비트맵 조인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다수의 조인된 객체로 구성된 인덱스, 도메인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가 필요한 인덱스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덱스의 종류 중에서도 조금 보고 갔으면 하는 것들을 뒤에다가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자, 그게 뭔데? 라고 하면은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야? 라는 건 거죠. 자, 이게 인덱스의 두 가지 파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영어 사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 자체에 물리적으로 정렬이 돼가지고 저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인덱스 키의 순서에 따라가지고 데이터가 정렬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 단어 자체가 A부터 Z까지
그 순서대로 인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애플 옆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오고 이런 식으로 그 본문 자체가 목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그냥 정렬이 다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테이블단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기본 키가 자동적으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됩니다. 왜냐면은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뭐냐라고 하면은 인덱스의 키값만 정렬이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은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삽입이라던가 삭제라던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재정렬을 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 책의 맨 뒤를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다 놔두고 별도의 목차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방식이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구나. 그래서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전공서적 보면은 그냥 본문은 그 본문의 그 순서대로 그냥 딱 써져 있고 대신에 맨 뒷장에 찾아보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응,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데이터베이스 찾고 싶으면은 디귿 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그거 15쪽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본문은 건드리지 않고 이 화살표를 줘가지고 그쪽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별도의 목차를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당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는 살짝 느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는 뭐냐? 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보이는 친구이고요. 자, 얘는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를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지는 요게 특징이죠. 가상 테이블입니다. 실제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가상 테이블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지는 않지만 사용자한테는 있는 것처럼 간주되는, 즉 가상의 테이블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뷰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뷰에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나 뷰가 삭제가 되게 되면은 그 테이블이나 뷰를 기초로 정의된 다른 뷰도 자동적으로 연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뷰라고 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만들까요? 우리 DDL에 create라고 하는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고, 제거를 할 때는 dro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랍 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뷰라고 하는 거는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그 허용된 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조건으로 데이터 뽑아와 라고 하는 쿼리만 저장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이는 건 거고요. 자, 그리고 보안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숨기고 싶은 것들은 빼고 뷰를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독립성.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막 여러 그 테이블들이 조인이 되어야 해요. 그런 쿼리들을 매번 이렇게 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의 뷰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바로 select from 뷰 이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건 거잖아요. 하나로. 자, 그리고 대신 얘한테는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어요? 뷰로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삽입, 삭제, 갱신 연산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가짜 표인 건 거잖아요. 가상의 테이블. 그렇기 때문에 뷰의 정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author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사용 불가능. 자, 그렇기 때문에 뷰를 통해서는 삽입, 수정, 삭제, 연산에 제약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뷰의 정의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얘는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없고, 대신 장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그 관리들 간단하게 해주고, 이제 여러 사용자한테 상이한 응용이나 요구사항들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 자,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읽기는 했는데 그냥 인덱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클러스터. 동일한 데이터 블록에 저장을 하는 물리적인 저장 방법입니다. 왜 해요? 데이터 액세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클러스터링된 테이블은 데이터 조회 속도를 향상을 시키기는 하지만 입력, 수정, 삭제에 대한 작업 성능을 저하를 시키고요.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분포도가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특징들을 그냥 한번 쓱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티션은 뭐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대한 테이블들을 쪼개는 겁니다. 대용량의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것들을 작은 논리적인 단위인 파티션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용량을. 자,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카카오 로그 기록 다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도 뭐 몇십억 건들이 쌓이겠죠. 근데 그거를 거대한 표 하나로 통째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은 테이블로 쪼개는 기술이 이제 뭐다? 파티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10년치 가계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권에 다 묶여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언제 이거 무거워가지고 넘기기도 힘들고 찾기도 너무 힘들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2024년, 2025년, 2026년 뭐 연도별로 찢어가지고 보관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파티션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쪼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데이터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 거고요. 이 데이터 처리는 테이블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며 데이터 저장은 파티션별로 수행이 된다. 자,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이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 해도 DB에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파티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티션에는 어떤 식으로 종류가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면은 범위 분할, 해시 분할, 조합 분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범위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라고 하면은 지정된 열의 값을 기준으로 분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별, 월별, 분기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해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특정 파티션의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범위 분할을 했는데 월별로 나누었어요. 이때 뭐 7, 8월에는 엄청 데이터가 몰리고 뭐 1, 2월 달에는 안 몰리고 이러면은 뭐 분할하는 그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나는 균등하게 분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되는 데이터가 집중되는 그 범위 분할의 단점을 좀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친구가 요 해시 분할인 건 거고 얘는 어떨 때 유용하다?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을 할 때 유용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민번호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객번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고르게 있는 컬럼들의 효과적인 것들이 이제 해시 분할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조합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를 조합했다라는 겁니다. 뭐랑 뭐? 범위 분할하고 해시 분할을. 범위 분할로 분할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시 함수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다시 분할을 시키는 방식인 건 거죠. 자, 이거 언제 사용이 된다? 범위 분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다시 해시 분할로 나누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 얘는 뭐냐면은 이제 전국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본사를 두고 부산에 지사를 내고 뭐 아니면은 뭐 대전에도 지사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DB를 하나만 서울에다 놓고 있으면은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는 좀 접속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보게 되면은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에 속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컴퓨터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우리 맥도날드예요. 서울에서 먹든 부산에서 먹든 우리는 똑같이 그냥 뭐 빅맥 하나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하나지만 물리적인 매장은 흩뿌려져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에 속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개의 사이트에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이해되실까요? 자, 얘는 이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가 분산되어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자,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자, 이것들은 무엇이냐?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입니다. 자, 사용자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된다는 건 거죠. 그냥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투명성이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위치 투명성은 뭐냐? 자, 액세스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위치를 알 필요 없이 단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명칭만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자, 데이터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그 사용자는 데이터 그 실제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중복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만약을 대비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여러 곳에 중복 복사되어 있더라도 그냥 사용자는 하나의 데이터로만 알고 쓰면 된다라는 거고, 요 병행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현이 되더라도 그 트랜잭션 결과에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꼬이지 않게 여러 지역에서 그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건드리더라도 시스템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장애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분산 설계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설계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읽어보면은 테이블, 위치 분산, 그리고 분할, 할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테이블 위치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각기 다른 서버에 분산시켜서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분할을 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수평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속성 값을 기준으로 그냥 행 단위로 분할시키는 거. 그리고 수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컬럼 속성 단위로 이제 분할하는 거. 그리고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분할을 여러 개의 서버에 생성하는 분산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없는 할당과 중복이 있는 할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와 서버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 우리 서버가 죽어도 서비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관리원 화재 났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접속사가 폭주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DB가 펑 하고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들 결제 다 튕기고 장바구니 날아가고 막 민원 다 오고 막 이러겠죠. 자, 그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서버를 2개 이상씩 해놓고서는 데이터를 복제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배치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매일 밤 이쪽으로 옮겨줘 이런 식으로 한다라던가 안전한 곳에 숨겨놓는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라는 거는 그냥 쌍둥이를 만들겠다라는 건 거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2개 복제를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다른 하나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도 그 하나가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 자, 그래서 이 이중화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걸 기법하고 레이지 기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 수행 중에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는 즉각적으로 바로 자, 이걸 기법은 즉시 적용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뭔가 데이터 변경이 발생했어. 그러면 바로바로 이중화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즉각적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 변경 내용들이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기법. 자, 그리고 요 레이지 기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트랜잭션 수행이 종료가 되고 나면 하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변경 사실을 새로운 트랜잭션에 작성을 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마다 새로운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 클러스터링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뭐냐라고 하면은 2대 이상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처럼 운영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버 이중화와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서버의 고가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자,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시스템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공유 스토리지는 뭐냐? 우리 NAS,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자, 그게 뭐냐? 데이터 저장소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파일이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용하면 뭐가 좋아요? 다수의 사용자가 그러니까 서버가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중화가 DB 그 데이터들을 복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서버 자체를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2대 이상의 서버를 네트워크로 하나처럼 묶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한 대의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과 백업입니다. 자, 이제 서버가 안 죽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중화도 하고 클러스터링 그 기술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보면은 우리 RTO라고 하는 것과 RPO라고 하는 것. 자, 우리 RTO라고 하는 친구는 목표 복구 시간이고요. 예를 들면은 그 비상사태 또는 그 업무 중단 시점부터 복구되어 가동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 후 6시간 내에 복구 가능합니다. 이게 RTO인 거고요. RPO는 뭔데? 이러면은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준점.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애가 월요일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금요일 우리 백업 시켜놓은 그 복원 시점으로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RTO는 복구 시간, 그리고 RPO는 복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뭐다?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즉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는 데이터를 보지도 말고 수정하지도 말고 지우는 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며, 자, 우리 요 암호화에는 어떤 기법들이 있느냐? 요 암호화는 우리 평문을 암호화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암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암호문을 원래 평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암호화 기법, 개인키 암호화 방식, 공개키 암호화 방식, 대칭키, 비대칭키,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하긴 할 건데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암호화에 해당이 되며, 자, 거기서 이제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요 접근 통제라고 하는 친구 자주 보이죠? 자,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 데이터가 저장된 객체와 이를 사용하는 주체 사이의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친구 뭔데라고 하면은 접근 통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임의 접근 통제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강제 접근 통제, 그리고 마지막 역할 기반 접근 통제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작성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임의 접근 통제. 얘는 뭐다? DAC라는 겁니다. 자, 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이제 지정을 하고 제어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철수, 너만 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 강제 접근 통제라고 하는 친구는 주체와 객체의 등급을 비교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뭐 우리 경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1급 기밀 문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1급 보안 기밀 문서는 1급 보안 인가증이 있는 사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뭐 내가 완전 말단 경찰이에요. 그러면은 그 1급 기밀 문서들도 아마 못 볼 거거든요. 권한을 이제 대조를 해가지고 이거 인가된 사람들만 볼 수 있어. 너의 등급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권한을 부여를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예 그냥 박아버리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입니다. 자,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요 맨 앞에 R이 뭐냐면 롤이에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임의 접근 통제하고 강제 접근 통제에 대한 단점들을 약간 보완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연봉, 월급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인사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테이블들을 다 볼 수 있지만 뭐 개발팀에 있는 사람은 그 연봉 테이블을 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거죠. 이게 뭐가 편해요? 회사들 인사 이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권한이 다 다르게 부여가 돼야 될 텐데 그 롤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요 DAC, MAC, RBAC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없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빨리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아까 전에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제어하는 게 접근 제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했고, 자, 우리 DAC, MAC, RBAC 요거 배웠는데 DAC, 임의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권한을 결정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뭐 윈도우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권한을 주겠어. 그러니까 얘는 읽기만 가능해. 얘는 읽기 쓰기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주인이 지정해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DAC인 거고요. MAC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관리자 또는 시스템이 중앙에서 등급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사용자는 이제 그 본인의 등급에 맞는 데이터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1급 문서, 뭐 2급 문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내가 1급보다 높은 직급에 있다. 뭐 군대로 따지면은 상병이 볼 수 있는 거하고 뭐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다를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본인의 권한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문서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직접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로 강제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 거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거는 얘도 역시 사용자에게 직접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역할, 롤을 기준으로 권한을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그 역할을 부여를 받겠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든 게 인사팀, 개발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뭐 인사팀은 직원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개발자는 소스 코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죠. 인사팀이 개발 코드 이런 거 봐서 뭐해요? 우리는 이제 또 인사팀 거 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즉, 만약 전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팀에 들어갔다. 역할을 인사팀으로 받았다.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직원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팀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 개발과 관련된 뭐 저장소라던가 뭐 내부 시스템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뭐 요 DAC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에 사용이 되고, MAC는 뭐 군대나 정부나 이런 기밀 문서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요 RBAC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업 내부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백업, 전산 장비의 장애에 대비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복구를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안이 뚫리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데이터를 다 날려버렸어요. 이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백업 같은 건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인 거고, 자, 얘는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된다. 맞는 말인 거죠. 만약 내가 한 1년 전에 걸로 백업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1년 후가 됐는데 실수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데이터는 1년 전 거밖에 없는데 현행화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백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로그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구 알고리즘으로는 자, 우리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리두라고 하는 것과 언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얘는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왜냐면 시험 문제에도 리두, 언두가 나왔었거든요.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식으로. 자, 리두는 뭘까요? 리두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재실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취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 리두라고 하는 것과 언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롤백 할 때나 아니면은 뭐 트랜지션 복구할 때 쓰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리두라고 하는 친구가 뭔데 라는 건 거죠. 자, 우리 리두 다시 한다. 성공한 작업을 복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 redo라고 하는 친구 뭐다? 다시 한다. 자, 그래서 성공한 작업을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시점은 시스템 장애가 나고 복구를 할 때, 이럴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우리 요 undo라고 하는 친구는 실패한 작업을 취소한다. 즉, 변경 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자, 그래서 리도라고 하는 친구는 성공한 트랜잭션의 결과를 다시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장애 후 시스템이 재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언도라고 하는 친구는 수행 중인 그 트랜잭션을 취소를 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그래서 얘는 트랜잭션이 실패했을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리도 B라고 하는 사람이 상품을 구매를 하고 결제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적으로 커밋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재부팅을 해서 그 결제 내역을 다시 반영을 하겠다. 이게 이제 리두인 거고요. 언두라고 하는 거는 자 B라고 하는 애가 계좌에서 10,000원 출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꺼졌어요. 자, 출금 트랜잭션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A의 계좌로 다시 돈을 돌려놓겠다. 계좌를 원래대로 복원시켜버리겠다. 취소시켜버리겠다. 이게 언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두, 취소, 리도, 재실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요 색깔이 다르거든요. 추가적으로 만들다가 합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슝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다 나온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 공부한 친구들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토리지 종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종류는 이제 76쪽입니다. 76페이지. 자, 되셨을까요? 자, 스토리지의 시스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아까 전에 나스만 확인을 했었었는데 자, 나스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DAS라고 하는 친구.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우리 서버와 저장 장치를 전용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설치 및 운영이 쉽지만 다른 서버에서 접근할 수 없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얘 뭐냐면은 우리 그냥 USB 이렇게 빡 꼽는 거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꼽는 외장하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DA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요 앞에 다이렉트잖아요. 그냥 직접 연결하는 하드디스크. 자, 얘의 장점이라고 하면 뭘까요? 설치 쉽죠.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때요? 가격도 비교적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대신 다른 컴퓨터하고 공유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우리 요 NAS라고 하는 친구, NAS라고 하는 친구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어태치드입니다. 자, 그래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용 폴더들. 우리 랜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토리지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클라우드 공유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서버가 데이터를 공유하기 당연히 너무 편하죠. 대신 네트워크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병목 형상이 생겨가지고 느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뭐가 있겠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저장 장치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요 DAS에 비해서 확장성이라던가 유연성이 우수하다라는 특징들도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S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스토리지 에어리아 네트워크.
우리 요 DAS의 빠른 처리 그리고 NAS의 빠른 파일 공유 장점을 섞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파이버 채널 스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서버들이 저장 장치나 파일을 공유하기도 좋습니다. 즉, 그 NAS의 그 속도, 느린 속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예 광 케이블 전용 네트워크를 따로 뚫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속도 미친듯이 빠르죠. 그리고 공유 잘 되겠죠. 대신 어떤 단점이 있어요? 구축 비용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예를 들면 그냥 얘는 그냥 돈 많은 대기업들이 쓰는 용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역시 특징으로 본다면 확장성, 유연성, 가용성 뛰어나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의 변환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표로 바꾸고 그 표를 컴퓨터로 바꿔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림이라고 한다면 뭐였어요? ER 다이어그램, ERD. 그림 그렸고 그 그림을 토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릴레이션, 표, 테이블로 직접 만들었고 그 표 만든 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 ERD 설계도를 멋지게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 그 마름모 그 사각형 이런 거 이해합니까? 못하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표, 테이블만 이해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실제 표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건 거고 우리 요 논리 데이터 모델의 변환 보게 되면은 얘는 그냥 매핑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자, 논리적 설계에서는 우리 엔티티라고 이야기하던 것들이 있었었죠. 자, 우리 엔티티 속성 밑에 가질 수 있는 것들 그쵸? 개체, 학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요 엔티티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된다? 물리적 설계로 따지면 테이블이 된다라는 겁니다. 릴레이션. 그러니까 학생 사각형이 있었다라고 하면 학생표, 학생 릴레이션을 만들겠다라는 건 거고. 자, 우리 속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 설계에서는 컬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 학번 이런 타원 항목에 있었던 친구는 그 표의 제일 위에 있는 그 열에 해당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 설계에서 주 식별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물리적 설계에서 기본 키가 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외부 식별자 라고 하는 친구는 물리적 설계에서 뭐가 되겠어요? 외래 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관계로 우리 선 찍찍찍찍 그었었던 거 있잖아요. n 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관계들은 우리 물리적 설계에서 똑같이 그냥 관계로 작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엔티티를 테이블로 변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이렇게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슈퍼 타입, 서브 타입 변환입니다. 자, 얘네들은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은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이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를 할 때는 슈퍼 타입, 서브 타입들을 테이블로 변환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 타입, 서브 타입 모델을 테이블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우리 요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써볼까요?
서브 타입을 슈퍼 타입에 통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서브 타입에 보게 되면은 방문 접수라고 하는 친구와 그리고 인터넷 접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문 접수 개체에 있는 지점 코드 담당 부서와 인터넷 접수에 있는 아이디와 수수료 납부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를 슈퍼 타입인 요 접수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개체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냥 접수 테이블로 변환을 시키겠다. 이게 뭐다?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인 겁니다. 그냥 합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슈퍼 타입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슈퍼 타입 속성들을 각각의 서브 타입에 추가하여 서브 타입들을 개별적인 테이블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브 타입에 속성이나 관계가 많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을 하고요. 얘도 역시 예시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슈퍼 타입인 접수 개체에 있는 신청자 이름, 접수일, 수수료가 서브 타입인 방문 접수 개체와 인터넷 접수 개체에 각각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문 접수하고 인터넷 접수만 남게 되는데 요 세 개가 이쪽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을 보게 되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들을 각각의 개별적인 테이블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들 사이에는 이제 각각 1대1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얘도 역시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슈퍼 타입의 접수 개체하고 서브 타입의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개체가 각각 접수,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각각의 테이블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 아까와는 좀 그림의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는 서브 타입에 다 붙였거나 아니면은 서브 타입에 그 슈퍼 타입 그 값들을 다 이렇게 붙이거나 얘는 이제 각각의 테이블로 변환되는 과정들이 이제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과 관계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성을 컬럼으로 변환시킨다 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일반 속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 지금 뭐 부서 번호라던가 신청자 이름이라던가 접수일이라던가 수수료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요 표의 맨 위에 요 속성에다가 얘네들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신청자 이름, 접수일, 수수료. 접수 번호까지 들어가야겠네요. 뭐였죠? 아까 전에 신청자 이름이었나요? 접수일.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속성들을 그 테이블로 보게 되면은 요 컬럼에 해당하는 부분에 변환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속성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것들은 뭐 관계에 그냥 변환시키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외래키로 사용하던 것들 외래키로 사용을 하고 기본키로 사용하던 것들 기본키로 사용을 하고 뭐 n 대 n 관계였으면은 n 대 n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자료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료구조는 기억장치 공간 내에 저장하는 방법과 그 자료 간의 관계, 처리 방법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료구조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뉘게 돼요? 선형구조하고 비선형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우리 선형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배열, 그리고 선형 리스트, 그리고 스택, 큐, 그리고 마지막 데크까지. 자, 그리고 이 선형 리스트에는 연속 리스트하고 연결 리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비선형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트리 구조하고 그래프 구조. 그래서 우리 만약에 필기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어요? 비선형 구조 2개 외우고 그거 아닌 것들은 다 선형 구조다라고 해서 외웠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배열을 알게 되면 배열은 뭐예요? 만약 우리 C 언어에서 나 배열 만들 거야 이런 배열은 뭐였어요? 크기하고 자료형이 똑같은 친구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집합이었었죠. 그래서 만약 내가 int arr 3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나 정수 다물 공간 3개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 이름 arr이라고 붙여줘 라고 하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 코딩할 때 제일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기초적인 것들. 자, 그래서 크기하고 형이 동일한 자료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집합들을 이제 우리가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선형 리스트의 연속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얘는 배열하고 똑같이 연속적인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들 뭐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 연속적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의 이동들이 필요하죠. 연결 리스트인 거기 때문에. 제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자, 월, 수, 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화요일을 집어넣고 싶다. 이러면은 이 수요일과 목요일을 이쪽 뒤로 이렇게 살짝 미루고 여기 빈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요일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순서 연속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자, 이쪽에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는 주소들이 저장이 되겠죠. 주소가 저장될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런 친구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다 이러면은 이 주소 담을 수 있는 공간에 여기 2번 공간에 주소를 넣어서 얘가 얘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줘. 자, 그리고 뭐 3번도 만들었어요. 자, 이 데이터가 월요일이고 얘가 수요일이고 얘가 목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월요일이 수요일 거 주소 담아 있고 그래서 얘 찾아갈 수 있고 수요일은 목요일 거 주소 갖고 있어서 얘를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자, 우리 목요일은 뭐 비어 있으면 넣을 값 넣어가지고 여기가 끝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자료들을 미룰 필요는 없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새로운 노드 하나 만든 다음에 내가 화요일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쪽을 가리킬 게 아니라 이쪽을 가리키고 얘는 여기를 가리켜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은 얘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자, 얘네들이 이제 연결 리스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접근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면 이거 찾아가지고 여기 방문했다가 여기 또 주소 찾아가고 얘는 그냥 바로 옆 칸으로 바로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연결이 끊어졌다 이러면은 다음 노드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스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긴 박스 상자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A 들어오고 뭐 B 들어오고 B 나가고
A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이 아니라 얘는 먼저 들어온 친구가 나중에 나가는 후입선출. LIFO.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간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리스트의 한쪽 끝으로만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가 스택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 그 다음 Q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이렇게 쭉 이어진 친구인데, 리스트의 한쪽에서는 여기 구멍 뚫린 두 곳 다 뚫려 있잖아요. 이쪽도 뚫려 있고 이쪽도 뚫려 있고, 이쪽은 삽입만 이루어지고 이쪽은 삭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 들어와 이러면은 A 들어왔어요. 그 다음 B 들어와 이러면 이 공간으로밖에 못 들어오니까 B 들어왔어, C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되다가 나중에 나가 이러면 뭐부터 나가겠어요?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여기밖에 없는 건 거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왔던 A부터 나가고 그 다음 B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요 스택과 다르게 Q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선입선출이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알려주는 프런트 라고 하는 포인터하고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리어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사실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선입선출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Q, 그리고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스택 방식,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데크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 비선형 구조에서 틀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우리 예전에도 트리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 트리 구조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친구들, 얘네들을 그래프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정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간선이라고 하는 거. 얘가 정점, 그리고 이 선이 간선. 자, 얘네들의 두 집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자,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친구들을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빠지잖아요. 돌지 않고. 얘네들을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가 트리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방향 그래프는 뭐냐? 자, 이렇게 생겼는데 방향만 있는 친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있고 얘도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방향이 있는 친구를 방향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그린 방향이 없는 친구들을 무방향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의 최대 간선수를 구하라 라고도 자주 가끔 보이죠. 그냥 뭐 예상 문제들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간선수가 몇 개 나오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그냥 숫자로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 6개가 나올 수 있죠. 이거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n-1 나누기 2가 되게 됩니다. 이 n은 정점의 개수예요. 자, 우리 정점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죠. 자, 4개에서 4 빼기 1 하면은 3이 될 거고, 4, 3, 12. 12를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6개구나. 최대 간선수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몇 개겠어요? 사실 세보면 되긴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거든요. 자, 얘의 공식은 n-1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점이 하나, 둘, 셋, 4개다 이러면은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최대 간선수까지 확인을 해봤고, 우리 요 트리를 살펴보게 되면요.
트리는 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요 하나의 공간을 우리 아까 얘는 정점이라고 불렀는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드라고 부릅니다. 요 동그라미 하나를 노드라고 부르고 요 선을 링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트리를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요 A라고 하는 친구, 제일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근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근노드는 트리의 맨 위에 있는 노드, 루트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가끔 가다가 디그리가 뭐였어요? 차수였었죠. 자, 디그리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걔는 각 노드에서 뻗어나온 가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A의 디그리는 뭐가 될까요? A의 디그리. 자, 지금 얼마나 뻗어나갔어요? 하나, 둘, 셋. 세 개 뻗어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A의 이제 디그리는 3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우리 C예요. C의 디그리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뻗어나간 게 하나죠. 그러면은 C의 디그리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그리란 뭐다? 그 노드로부터 뻗어나온 가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단말 노드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단말 노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드. 예를 들면은 뭐가 되겠어요? K, L, F, G, M, I, J. 얘네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죠. 밑에 딸려있는 친구들이.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단말 노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단말 노드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자식이 하나라도 있는 노드가 되겠죠. 즉 디그리가 0이 아닌 노드들, 예를 들면은 A라던가 B라던가 C라던가 E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될 거고. 자, 우리 부모 노드라고 하는 친구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C의 부모 노드는 누가 되는 겁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형제 노드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형제 노드는 누구냐? 동일한 부모를 갖는 노드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B의 형제 노드는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C와 D가 될 수 있겠죠. 같은 부모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H의 형제 노드는 I와 J.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레벨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레벨은 근노드를 레벨 1로 가정을 한 후에 그 자식 노드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레벨에 플러스 1씩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는 그냥 디그리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트리의 디그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트리의 디그리는 무슨 말이냐? 노드들의 디그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보면은 A는 디그리가 얼마예요? 3, B는 2, C는 1, D는 3, 뭐 E는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노드 A하고 노드 D가 3개의 디그리로 가장 많은 디그리를 갖고 있죠.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 트리의 디그리는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외에도 이진트리라던가, 이진트리는 무슨 뜻이냐? 차수가 2 이하인 노드들로 구성된 트리. 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얘네들은 이진 트리가 될 수 없고, 자, 이렇게 자식이 둘 이하인 노드들로만 구성된 트리들을 이제 우리가 이진 트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최대 그 레벨 노드 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네 레벨들을 구해가지고 그 레벨에 맞게, 자, 얘가 레벨 1, 얘가 레벨 2, 얘가 레벨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 노드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2의 그 최대 레벨 수 i라고 해볼게요. i 빼기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레벨 3이죠? 자, 그러니까 2의 3 빼기 1 제곱 하게 되면은 2의 2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최대 노드 수는 하나, 둘, 셋, 넷. 레벨이 3일 때 최대 노드 수는 4개까지 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트리의 운행법이 있습니다. 자, 이진 트리의 운행법은 총 3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위에 작성할 곳이 없어서, 자, 이진 트리 운행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루트가 만약 앞에 있다 라고 하면은 프리오더라고 합니다. 자, 프리오더는 루트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요 순서대로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프리오더로 운행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순서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A, B, C 요 순서대로 운행을 해줘야 되는 건 거고, 인오더 라고 하는 거는 뭐냐?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레프트, 루트, 라이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이진 트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행을 한다? B, A, C.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겠다, 루트가 뒤에 있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은 포스트 오더입니다. 자, 얘는 레프트, 라이트, 루트 요 순서대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B, C, A 요 순서대로 운행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내볼까요? A, B, C 해놓고 D, E, F, G, H 그리고 I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프리오더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순서대로 가야 되죠?
자, 첫 번째 뭐부터 와야 됩니까? 우리 프리오더는 뭐였어요?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서였었죠? 자, 그러니까 제일 루트 어디예요? A죠. 자,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가야겠죠? 여기부터 돌아야 됩니다. A. 그 다음 이거 화살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A 그 다음에 덩어리를 이거 하나로 이렇게 봅니다. 자, 얘가 지금 1번이었고 얘가 2번, 얘가 3번이래요. 그쵸? 순서가. 자, 그러면은 자, A, 2, 3 이 순서대로 갈 건데 자, 2번 봤더니 어때요? 얘도 또 쪼갤 수 있겠죠? 어떻게 쪼개면 돼요? 루트 A, B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순서를 여기서도 또 바꿔줍니다. 자, 2번에 해당하는 친구가 뭐였었대요? 우선 시작을 B부터 하고 자, 얘가 4번, 얘가 5번이라고 따지면은 B, 4, 5 순서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4부터 갔습니다. 5번은 그냥 2니까 2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4번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얘 그대로 루트 A, B 루트 왼쪽, 오른쪽 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D, H, I 그쵸? 자, 그리고 3번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C, F, G 요 순서가 되는 건 거죠? 최종적으로 보면 뭐예요? A, B, D, H, I, E, C, F, G가 되겠죠. 프리오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인오더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인오더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거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갑니까?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H죠. 그쵸? 자,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루트, 라이트 순서예요. 자, 그럼 얘도 어차피 순서를 보게 되면은 1, 2, 3으로 본다면은 2, 1, 3 요 순서가 되어야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요 2번을 보게 되는 건 거죠. 2번을 봤더니 얘는 어떻게 쪼갤 수가 있대요? 2번은 4번, 5번. 자, 얘 순서는 4, B, 5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4번을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H죠. 자, 그러니까 H, D, I, B 그리고 5번이 2니까 2 그리고 1번이 A였었잖아요. A하고 그 다음 3번 보게 되면은 왼쪽부터 해가지고 가운데부터 읽어주면은 F, C, G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지막 포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도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포스트 오더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왼쪽, 오른쪽, 루트인 거잖아요. 그럼 순서로 보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루트예요. 자, 왼쪽 봤더니 어때요? 또 쪼개지죠? 자, 4번, 5번, B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어진대요? 왼쪽, 오른쪽, 중간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A는 1이니까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 4번 보게 되면 4번 어떻게 됩니까? 왼쪽, 오른쪽, 가운데니까 H, I, D 그리고 5번 하게 되면은 E, B, 예, F, G, C, A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 운행법 3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토대로 수식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수식에는 전위표기법, 중위표기법, 그리고 마지막 후위표기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전위는 연산자, left, right. 그리고 중위표기법은 우리가 쓰는 연산이 이거거든요. 중위표기법. 마지막 후위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left, right, 연산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바꾸겠습니다. 연산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자, 전위표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 B, C 플러스 얘를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BC. 그리고 중위표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한 것처럼 B 플러스 C. 그리고 후위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BC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 하나만 해볼까요? 자, A, B, C, 마이너스, 그리고 나누기 D, E, F,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자, 얘는 지금 뭘로 표현을 해놨냐라고 하면은 저는 얘 포스트픽스. 포스트가 뭐예요? 후위였었죠? 자, 후위 표기법으로 표기된 수식을 인픽스. 인픽스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중위표기법.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그 표기법으로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연산자를 기준으로 묶어줘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연산자를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줘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 괄호를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말한 것처럼 인접한 연산자들, 우리 연산자를 보고 난 다음에 괄호로 묶겠다 라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친구들하고. 자, 그러면은 우선 얘랑 얘가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 그 다음 얘랑 얘가 묶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보게 되면은 얘랑 얘랑 묶일 거고, 얘랑 얘랑 묶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묶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묶어놨다 라고 하면은 그 해당 연산자들을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요 친구 마이너스를 여기로 옮겨주고, 자, 그리고 요 나누기 기호도 얘와 얘 사이에 놔주면 되고, 자, 얘랑 얘가 있고 여기 뒤에 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 사이에다 놔주면 되고요. 이 연산자도 이거 곱하기 이거일 테니까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 연산자도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괄호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나누기 B 빼기 C. 근데 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얘는 괄호를 없애면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 요 과정인 거죠. 자, D 곱하기 2 플러스 F. 이렇게 해주면은 중위 연산으로, 중위 표기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찾기 쉽게 줄을 세우겠다라는 건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정렬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친구들로는 뭐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벌블 정렬 요 정도가 있고, 이 외에도 뭐 쉘, 킥, 힙, 합병, 기수 정렬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친구들만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미 순서화된 파일에 새로운 하나의 레코드를 순서에 맞게 삽입시켜 정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자리는 어딜까? 이렇게 해서 카드를 쏙쏙 끼워 넣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카드 게임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은 보기 쉽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 그냥 이렇게 카드 받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꽂아 넣잖아요. 계속 맞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초기 상태가 8, 5, 6, 2, 4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1회전을 시킬 때 어떻게 회전을 시키는 겁니까?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하고 비교를 해요. 오름차순 한다라고 하면은 자, 누가 더 크죠? 8이 더 크죠? 자, 그럼 오름차순 하려면 작은 친구가 앞으로 와야 되는 건 거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 8, 6, 2, 4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친구하고 세 번째 친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때요? 6이 더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5, 6, 8, 2,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그 다음 친구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2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5보다도 작죠? 자, 그럼 어디로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카드 뽑아다가 옮기는 것처럼 얘가 맨 앞으로 와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2, 5, 6, 8, 4 나머지 애들은 뒤로 한 칸씩 밀릴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라고 하는 친구 카드 뽑아서 어디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2하고 5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다른 친구들 카드 밀려주면 되겠죠? 밀어주면 되겠죠? 이게 삽입정렬인 겁니다. 자, 그래. 오케이. 알겠어. 삽입정렬. 그 다음 선택정렬은 그럼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선택정렬은 n개의 레코드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 첫 번째 레코드 위치에 놓고 나머지 n-1개 중에서 다시 최소값을 찾아 두 번째 레코드 위치에 놓는 방식을
곱하여 정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친구로 해볼까요? 8, 5, 6, 2, 4. 자, 이 친구를 이제 선택 정렬로 오름차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2, 4, 5, 6, 8이 되어야 해요. 자, 초기 상태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한대요? 첫 번째 친구하고 두 번째 친구를 비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비교했어요. 자, 어때요? 5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5, 8, 6, 2, 4.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친구하고 그 다음 번째, 세 번째 친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친구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비교를 해요. 어떤 친구가 더 커요? 6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자, 그 다음. 이 첫 번째 친구하고 네 번째 친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어때요? 2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2, 8, 6, 5, 4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맨 앞에 있는 친구하고 맨 뒤에 있는 친구를 비교를 합니다. 어때요? 바꿀 필요 없겠죠? 자, 이거 그대로 둡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회전이 완료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제일 작은 친구가 왔다라고 고정을 하고 두 번째 있는 친구부터 비교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친구하고 세 번째 있는 친구를 비교를 해요. 어때요? 6이 더 작죠? 자, 그러니까 2, 6, 8, 5,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친구하고 네 번째 자리에 있는 친구를 비교를 합니다. 자, 어때요? 저 네 번째 친구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바꿔줍니다. 2, 5, 8, 6, 4.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있는 친구하고 맨 끝에 있는 친구하고 비교를 해요. 어때요? 맨 끝에 있는 친구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2, 4, 8, 6, 4. 아이고. 2, 4, 8, 6,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는 정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리 정렬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비교를 합니다. 어때요? 네 번째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2, 4, 6, 8,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얘하고 세 번째 자리하고 마지막 자리에 있는 친구를 비교를 또 합니다. 어때요? 5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2, 4, 5, 8, 6으로 세 번째 자리까지 지금 정렬이 된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리하고 마지막 번째 자리를 봤는데 어때요? 6이 더 작죠? 자, 그러니까 2, 4, 5, 6, 8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은 제일 먼저 제일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맨 앞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두 번째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 값을 찾아 세 번째 자리로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버블 정렬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키값을 비교하여 그 크기에 따라 레코드 위치를 서로 교환하는 정렬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이 85624라고 하는 요 값을 가지고 버블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1회전. 자, 맨 앞에 있는 친구하고 두 번째 친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어때요? 5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5, 8, 6, 2, 4가 될 거고 자, 이제 요 두 번째 친구하고 세 번째 친구를 비교를 합니다. 어때요? 6이 더, 그쵸? 6이 더 작죠? 자, 그러니까 5, 6, 8, 2,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일단 어때요? 얘도 더 2가 작죠? 자, 그러니까 5, 6, 8, 5, 6, 2, 4, 2, 8, 4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바꿨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비교를 했더니 어때요? 얘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5, 6, 2, 4,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친구를 먼저 이렇게 픽하는 거고, 버블 정렬은 제일 큰 친구를 먼저 뒤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옆 사람하고 키를 재가지고 맨 큰 숫자를 점점 뒤로 밀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 정렬이 왜 버블 방식이냐라고 하면은 거품이 점점 보글보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갑니까? 비교를 하죠. 첫 번째 친구하고 두 번째 친구, 첫 번째 친구 비교했고, 두 번째 친구하고 세 번째 친구 비교합니다. 어때요? 얘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5, 2, 6, 4, 8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또 바꿔줘요. 4하고 6하고 어때요? 바뀌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5, 2, 4, 6, 8. 자, 이제 끝자리 두 개가 고정이 됐어요. 큰 숫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또 비교를 합니다. 자, 어때요? 2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2, 5, 4, 6,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비교했을 때, 제가 더 작네? 이러니까 2, 4, 5, 6,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겠죠. 사실 여기 숫자가 달랐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두 개를 바꾸긴 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렬까지 확인을 해봤고 2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